최근 3년 동안 세상을 급격히 바꿔놓은 것은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지나기도 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본격 신냉전 시대로 들어가며 세계 정치 및 경제 질서를 뒤바꿔 놓고 있죠. 세상이 3년도 지나기도 전 또 한 번 격변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급변하는 시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직성보다 유연성입니다. 예를 들어 방역을 칼같이 해야 할 때와 위드 코로나를 인정, 빠르게 전환해야 할 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또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느냐가 향후 국제사회 변화에 따라 국익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친러시아 입장에서 대립구도로 급격히 태도를 바꿨죠. 그러나 거대하고 정치 이념에 매몰되어 유연보다 경직성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그리고 여기에 중국의 약점이 노출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거대한 국가 중국이 이렇게 약점을 노출시킬 줄은 몰랐습니다. 코로나 이슈와 함께 찾아온 신냉전 시대에 어떤 스탠스를 중국은 취할까요? 분명한 점은 신냉전 시대는 서방에게도 그리고 중국에게도 커다란 위협이며 손해를 보는 장사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공수가 전환이 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독일 유력 주간지 슈피겔이 2022년 3월 31일 제로 코로나 정책의 인질 중국 공산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써낸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경제 수도 역할을 하는 상하이마저 봉쇄하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을 제시하는 독일 언론들이 많아졌는데요. 결국은 경직화된 중국 공산당의 모습을 빗대어 독일 유력 주간지가 중국 공산당이 코로나의 인질이 되었다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언론사들의 평가들을 종합해보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 중국산 백신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까지 시노백, 시노팜 등 자체 백신을 개발하며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해왔죠. 그리고 수출까지 해왔습니다. 중국이 화이자, 모더나 등 외국 백신을 도입하지 않고 자기들이 개발한 백신을 고집하는 코로나 전략을 펴왔는데요. 중국 백신은 바이러스를 비활성화시켜 인체에 주입해 항체를 만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했고요. 화이자, 모더나 등은 mRNA 방식을 이용해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물론 중국 백신의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싸고 유통이 편하다는 특징이 있죠.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WHO 자료를 보면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 감염을 95% 예방하지만 시노백 백신은 불과 51% 예방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백신을 접종한 뒤에도 2명 중 1명은 코로나에 걸린다는 것이고 얼마나 그동안 변이된 바이러스에 강한 항체를 형성시키는지도 의문이죠. 바로 오미크론 같이 전염력이 강한 형태로 코로나가 진화하자 거대한 위기에 중국이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중국 백신들이 오미크론 변이에도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이죠. 결국 말 그대로 물 백신이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 전략을 펴지 않으면 중국 의료 시스템이 이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사회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하는 주 이유입니다. 여기에 중국은 선진국들에 비해 열악한 의료시설이 늘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역 간 불균형이 있죠. 중국은 중증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중환자실 병상 숫자가 지역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부족하다 말할 수 있는데요. 상하이같이 경제 도시들도 평균 침상수가 유럽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고 확산되게 놓아둔다면 중국 의료시설이 붕괴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외신들의 평가죠. 여기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있는 것 또한 중국 정부의 운신의 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2022년 올 가을 열리는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이슈가 중국 공산당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정입니다. 당연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제로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전략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하는 이유는 이런 의료보건 시스템적인 이유보다 공산당 경직성에 있다. 독일 매체는 또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 불안과 막대한 경제 피해를 감내하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의사라는 것이죠. 매체는 지금 중국 정부는 상하이를 완전히 봉쇄했으며 2,600만 명의 시민 모두를 코로나 테스트하고 있다. 상하이 거리에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없다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상하이 공장은 돌아가고 있는 곳이 많다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공장 자체를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봉쇄하고 있고 이곳에서 먹고 자고 있다 보도하고 있죠. 독일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지금 중국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물론 상하이 중국 시장도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장들이 가동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문에 따르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물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고요. 이에 따라 모든 공장의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매체는 이보다 더 큰 위협이 중국 경제를 누르고 있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불안입니다. 매체는 중국 시민들은 락다운으로 불안해하고 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어있는 슈퍼마켓을 보고 있고 언제까지 집에 묶여 있어야 하는지, 식사를 받을 수 있는지 수많은 질문들이 중국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다 전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쏟아진다면 그 누구도 여행과 휴가를 위해 예약하지 않는다. 또한 그 어떤 소비도 하지 않게 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내수 시장에서 소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봉쇄되지 않은 도시의 시민들 역시 언제든지 다음 차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식료품 관련 사재기하고 소비 활동을 멈추게 될 것이다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또한 기본적으로 락다운은 물류 시스템에 압박을 가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장을 봉쇄해 노동자들의 출입을 금지하여 감염을 줄인다 할지라도 물류 시스템에서 이미 필요한 부품의 입고와 생산품 출고를 막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가 지속되는 한 언젠가 공장이 멈출 수밖에 없다 설명하고 있죠. 물론 매체는 중국 경기가 침체로 접어들지 않는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중국 정부가 락다운에 따른 경제 피해를 상쇄시킬 만큼 거대하게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새로운 인프라를 깔고 있으며 도시 곳곳을 현대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 중국의 프로젝트들이 노동시장을 안정화하는 동안은 얼마나 성장 지속성이 있을지는 상관이 없다 평가하고 있죠. 그러나 중국의 팬데믹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초기 중국 정부는 전염병 관리를 제어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왔으며 매일같이 감염 확산 신기록을 세우는 서방 진영을 향해 손으로 가리키며 자신들의 체제와 제로 코로나 전략이 훨씬 유효했다는 그림을 만들어 왔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은 전염력이 강했고 지금 중국 공산당은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인질이 되어 있다 평가하고 있죠. 이미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중국 시민들을 향해 자신들의 정책이 효과적이다. 서방의 자유보다 사회를 직접 국가가 제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해왔기에 정치적으로 물러설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로 코로나를 고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11월에 있을 시진핑 주석의 재신임 등 정치적 이슈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락다운을 보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연적인 대응은 중국 공산당의 강점이 아니라고 보도합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두고 중국은 유연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또 그럴 것으로 내다보고 있죠.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경직성은 결국 유럽과의 관계에도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 차례 유럽은 중국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중국 정부의 고집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4월 1일 있었던 유럽 중국 정상회담에 유럽을 택하든 러시아를 택하든 선택하라고 유럽이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는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적극으로 간주되는 상황이기에 유럽 역시 러시아 문제에 있어 경제의 논리를 가지고 다루고 있지 않는 중이죠. 이에 관해서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지난 영상을 통해 전달해드렸었고요. 이렇게 경제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중국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 독일 언론들이 바라보고 있는데요. 독일 유력일간지 타게스 슈피겔은 4월 1일 유럽은 이제 권위적인 정부와 충돌을 감행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제목에서부터 기존 유럽의 입장을 뒤집는 남다른 모습입니다. 이제 러시아 문제를 두고 중국이 결정하지 않으면 유럽이 결정해야 한다는 모습이고요. 중국은 러시아와의 무역량보다 유럽과의 무역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중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단절하라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죠. 경제 이슈로 늘 유럽을 압박해 무언가를 얻어냈던 중국이 이제 입장이 뒤바뀐 겁니다. 신문은 중국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제적 후폭풍을 두려워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러시아에 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밝히고 있는데요. 신문은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세계 국제 질서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그들은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서방을 선동하고 있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복잡히 엮여있는 유럽에게 여러 의문을 던지고 있다며 유럽의 입장과 시선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중국과 오랜 기간 경제적 오픈과 민주화, 열린 사회를 기대했지만 이런 모습은 무시되어 왔으며 이에 반해 경제는 의존적으로 바뀌어왔다. 또 푸틴과 시진핑은 계속해서 그들의 목적을 지난 수년 동안 함께 추구했고 그에 따라 행동해왔다 규정짓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관계는 서로 간의 경제적 의존도를 높이고 이에 따라 안정적인 관계로 들어간다. 유럽은 이런 그림을 기대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오히려 이를 악용해왔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시진핑과 푸틴은 오히려 미국과 나토를 조준하고 나섰다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는 유럽과의 경제 관계를 악용해왔고 이제 서방국가 특히 유럽의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목은 유럽이 이제 대중국 전략에 있어 어떻게 대응할지를 알게 해주는 현지의 분위기인데요. 결국 중국 역시 러시아와 같은 배를 타면서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유럽 시민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중국이 어떠하든 이제 중국이 변하지 않으면 유럽이 나서서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신문은 이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방 국가 및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견고한 외교적 안정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 전환의 시작 단계에 진입했다. 중국은 바로 이 시대 변화의 테스트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독일 내에서는 중국은 러시아가 아니다. 중국과 더 깊은 관계가 이익이라 생각하지만 이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경제, 기술, 정치 분야를 넘어 안보 분야에까지 유럽과 경쟁 체제를 만들고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매체는 여기서 더 나아가 중국은 이미 유럽 영내 경제 규칙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안보 질서를 무시하고 있다 전합니다. 바로 중국은 러시아의 반나토 움직임을 지지하고 있다 밝히고 있죠. 결국 유럽과 중국의 관계가 안보 문제까지 확장되면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사라진 유럽이 이제 중국에게 유럽이나 러시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은 그 어떤 경제적 피해도 감수하고 안보를 결정한 유럽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태도 변화는 유연하지 못한 중국 공산당의 약점으로 인해 유럽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패권을 위해 달려온 중국이 이제 스스로 변화하느냐 아니면 서방과의 전면전을 선택하느냐 기로에 서면서 중국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생각지도 못했던 호전적인 유럽의 태도에 중국이 어떤 대응을 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